오늘 이거 주제로 교육 많이 했었죠. 사실 그 전에도 여러 번 했었는데 FC 분들이 저도 그렇고 교육을 받을 때 기준을 못 잡겠더라고요. 이 상속세.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얼마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고객한테 얼마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기준을 못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고 준비를 했어요. 일은 다 저기 AI가 했어요. 일단 개념부터 조금 알아보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심플하죠? 그냥 죽으면 상속되는 거.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가족들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내는 세금. 그렇게 두 가지예요. 납부기한은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한도, 이 얘기 되게 많이 듣죠? 공제한도 배우자 5억에 일괄공제 5억, 합산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는 10억에 대한 만큼은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려줄 재산이 10억이면 배우자한테 다 줘버리면 상속세가 안 나와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성인일 경우에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세금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 10년 안에 만약에 이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 처리를 해야 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하는 종류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일시납으로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 이거 상속세 기준입니다. 분납, 납입 조금 하고 2개월까지 나눠내는 거. 그리고 연부연납, 이거는 10년간 장기로 나눠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념 정도만, 상속세에 대한 개념 정도만 먼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상속이잖아요. 상속이면 누구한테 상속을 할 거냐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 상속인이 있고 피상속인이 있고, 누가 누구한테 상속하는 걸까요? 누가 죽어야 누구한테 돈이 갈까요? 맞나요 그게? 끄떡끄떡 하는, 끄떡끄떡 했는데?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이 죽는 사람이에요. 상속인이 받는 사람. 여기 보시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도 있죠. 죽는 사람의 모든 재산을 상속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구분할 수 있다. 있나요? 직계, 존속, 비속. 이 얘기는 많이 나오죠. 보험하면서도.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비속은 내 자녀, 나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심플합니다. 직계, 존속, 비속. 요거 기억해 두시고,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여러 명이 상속을 받는데 한 명이 상속세를 못 내면 나머지가 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속 받는 사람이 1, 2, 3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가 상속세를 안 냈다. 그럼 요 두 명이 같이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좌제 같은 느낌이죠. 같이 내야 된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기준이 애매해요. 금액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상속세가 유리한 경우는 10억 이내일 때, 아까 얘기했던 공제금액 한도일 때, 증여세가 유리한 경우에는 재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뭔가 보일 때. 보통 부동산이겠죠. 이거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수 있죠. 지금 기준으로 10억인데
한 10년 뒤에 이거 15억 할 수도 있잖아요. 20억 할 수도 있고. 그럼 20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내가 조금 사이드 얘기로 증여를 하고 증여를 한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오면 이걸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다. 그러면 자녀가 보험료를 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다 냈으니까. 그러면 자녀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로 종신보험을 내니까 이 종신보험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가 됩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 또 나올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계산을 조금 해볼 건데 그냥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과세표준. 아까 우리 공제받는 금액이 10억이 있다고 했죠. 10억 제외하고 남는 금액 이 과세표준이에요.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1억은 이하일 때 10%. 그러면 9천이겠죠? 9천 남고 10%니까 산출세액 1,000만 원.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 없죠? 산출세액 빼기 누진공제. 그리고 최종 상속세가 되는 건데 이 누진공제를 개념을 잘 못 잡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어떤 거냐면 자 1억에 대해서 10%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 5억에서 1억을 뺀 4억에 대한 20%는 8천만 원이죠. 요거 합산하면 9천이죠. 근데 5억을 계산으로 했을 때 20% 계산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 빼면 9천만 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1억에는 10%, 5억 밑으로는 20% 이렇게 퍼센트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기에 번거로우니까 누진공제로 한 번에 계산하게끔 하는 거예요. 5억에 20%, 1억이죠. 거기서 누진공제 1,000만 원 빼면 9천이죠. 산출세 9천. 이렇게 퍼센트를 여러 번 계산하기 힘드니까 금액별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누진공제라는 시스템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해되시나요 이거? 안 되나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자 1억에 10% 1,000만 원이죠? 맞나요? 네. 그러면 내가 자산이 5억이 있어요. 5억이 있을 때 계산을 원래라면 5억에 20%, 1억에 10%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억 미만,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는 10% 계산을 해주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20%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요거는 1,000이고 요거는 8,000이죠. 요거 두 개 합치면 9천만 원이죠. 네.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야 되죠. 번거롭게. 네. 근데 5억에 20% 계산을 하면 1억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누진공제 지금 5억 원 이하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여기서 1,000만 원 빼면 9천만 원이죠. 동일한 값이죠. 네. 그래서 금액별로 세율을 여러 번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누진공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정도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계산은 어차피 계산기가 다 합니다. 계산 내가 하면 안 돼요. 머리 아파요. 누진공제가 초과분 이전 금액에 대한 걸 미리 계산해놨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네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요거는 조금 더 딥한 내용인데 우리 배우자가 상속 여부랑 상관없이 5억이에요. 배우자 공제는. 그리고 일괄공제. 공제로 5억. 해서 이거 합산 10억이죠. 네. 그쵸? 근데 최대 30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자, 상속 금액이 50억이다. 그러니까 요거 일괄공제 10억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50억이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자녀가 한 명이면 배우자가 최대 60%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0억까지. 50억 기준일 때. 공제한도 30억이니까.
자녀가 2명이다. 최대 43%까지 21억. 3명이다. 16억 5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배우자한테 자산이 많이 갈수록 공제가 많이 되겠죠. 근데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사실. 배우자가 죽으면 결국 자녀한테 가야 되잖아요. 자녀한테 갈 때 또 상속세가 발생하겠죠. 그만큼 이 30억에 대한 부분이 또 발생하겠죠.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자산을 봤을 때는 30억만큼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그럼 20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더라고요. 저도 이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양아치 맞죠? 큰 그림이네요. 네. 해주는 척 하면서 또 자녀가 상속받을 땐 다 받아갑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일괄공제 10억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죠. 10억에 30%면 3억. 3억에 누진공제 빼면 2억 4천이죠.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증여로 가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2명이 5억에 대한 세금을 나눠서 냅니다. 그러면 5억의 비율이 떨어졌죠. 5억 이하는 아까 20%였죠. 요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가 중요해요. 이거는 떨어졌으니까 5억에 20%면 1억. 1억에 노진공제 1000 하면 9천이죠. 그럼 9천에 2명이잖아요. 이 2개로 나눴잖아요. 1억 8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10억을 상속을 하는데 증여일 때 2명이면 한 6천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앉은 자리에서 고객한테 대충 계산해보고 됩니다. 증여가 더 낫습니다. 상속이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 공식은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원수가 많아지면 대굴수가 많아지면 세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10억에 지금 2억 4천만 원 나왔어요. 되나요 이거?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도 2억이면 20년인데 안 되죠, 얘기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납입한 보험료 대비 받을 게 커지니까 이것도 보험료 조금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가입이 복잡합니다. 번거로워요. 근데 돈을 지키려면 번거로운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심플하게 계약자, 수익자 요 두 건 같아야 되고요. 피보험자가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로 납입까지 한 명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안 나와요. 계약자, 수익자, 납입자는 무조건 상속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이 안 나와요. 이 납입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피상속인이 내고 2분의 1을 상속인이 냈다? 이러면 이 2분의 1만큼의 사망보험금에서 세금이 때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을 꼭 상속인이 하셔야 됩니다.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거 없죠?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넣기는 했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심플하게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가구 1주택으로 집이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집을 한 개 더 양도를 받으면, 상속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파는 게 더 유리합니다. 대신에 2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고 조정지역일 때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건물 가액이 12억 이하일 때 이러면은 세금이 없어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냥 2년 12억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내 아버님, 내 어머님 이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본인 것도 모르는 사람 많을걸? 그쵸? 그럴 때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그 케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확인해봤던 건데
주민센터에 가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시면 구비서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이런 항목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이 좀 쉽겠죠. 그게 없다면 내가 다 해야 돼요. 이거 은행은 어디 쓰는지, 자동이체는 어느 계좌로 되는지, 재산 뭐 주식 사놓은 거, 코인 사놓은 거, 금, 부동산 어디 있는지 다 내가 조사해야 돼요. 근데 원스톱 서비스 쓰면 그게 다 된답니다.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아직. 이걸 알아보게 된 케이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금 사이드 썰을 풀면 87년생 여성이고요. 소모임에서 만난 누나예요. 누나가 20대 때 20대 때 갑상선암 걸려서 완치를 하고 필라테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강사. 근데 최근 한 1, 2년 새에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에 스텐트 삽입술을 4회를 했어요. 스텐트 삽입술 4회. 영상으로 많이 보여지죠. 최근에도 몇 번 올라왔었죠. 스텐트 삽입술은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마취 안 합니다. 조영제만 놓고 생으로 혈관 따라서 꽂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게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받기도 쉽지 않은 건데 4번을 받았어요. 산소호흡기 이거 중환자실 ICU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보험이 어머님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인 계약권에서 수익자가 원래 어머님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자녀로 바꿨어요. 얼마 전에. 근데 요 바꾼 케이스가 다달이 지금 우리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거 있죠. 뭐 달에 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들 있죠. 요런 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간정산을 하라고 하는 돈이 없어요. 자녀의 계좌는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서 정신이 없는 의식이 없는 상황인데 자녀 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신용카드도 내가 써보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제가. 그래서 요거를 일시급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사에 신청을 하면. 근데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져 있으니까 계약자가 일시급으로 청구를 못해요. 이거를 하려면 법정 상속인이 와야 돼요. 법정 상속인이 지금으로 봐서는 어머님이죠. 서류만 준비해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대 때 누나가 결혼을 잠깐 했었어가지고 애가 2명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때 전 남편이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법정 상속은 최우선은 첫 번째는 자녀예요. 자녀. 그 다음에 부모님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 어떻게 됐어요? 더럽게 꼬였죠? 법정 상속인은 자녀인데 미성년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의 법정 상속인은 남편이에요. 그럼 이 일시급을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받아가는 사람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더럽게 꼬였죠? 이런 경우도 생겨요. 이 계피 수익자를 잘 못 해놓으면 이거 수습할 방법 없어요. 제가 백방으로 알아봤거든요. 없어요, 방법이. 결국에는 다행스럽게도 누나가 어젠가 산소호흡기 뺐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히. 근데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하면은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인천 성모에 있다가 강남 성모로 옮겼어요. 강남 성모가 그나마 심장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런 케이스들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암 걸리는 것도 되게 드물죠. 주변에서 보기엔 우리가 이쪽 일을 하니까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혈관질환, 급성심근경색 와서 스텐트 삽입한 거예요. 이거 4번 하는 거. 이거 2가지가 엮이는 거. 근데 87년생이야. 과연 젊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있나요? 주변에서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거 보는 케이스 얼마나 있는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대부분의 케이스는 보는 경우가 없어요.
내 고객들은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전 한 분 더 있어요. 60대 아버님이신데 뇌출혈 진단 받으시고 수술하고 나서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그래서 좀 살만해졌다. 그래서 일도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있는 찰나에 림프암 걸렸어요. 림프암 걸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병원 가시는데 갈 때마다 입원을 한 1, 2주씩 하고 와요. 그때 산정특례 받아도 200 넘게 나와요. 근데 영수증에는 얼마가 찍히냐면 2000이 찍혀요. 막 갑니다 진짜 자식들 입장에서는. 근데 항암제 맞고 있잖아요. 림프암이니까 항암제를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 키가 10cm가 줄었더라고요. 저랑 눈높이가 비슷했는데 내려가 있더라고요. 척추가 박살이 나서 내려앉았대요. 항암제 때문에. 이러면 일상생활이 될까요? 아버님 되게 통통하셨는데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말랐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다니까요. 운 나쁜 케이스. 근데 만약에 실비가 없었으면 저 이분 실비 청구하러 매번 시흥 가거든요. 실비 청구하러. 그나마 유병자 실비가 있으세요 이분은. 근데 이거 실비가 없었으면은 2주마다 200만 원씩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꼭 실비랑 진단금은 세트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분 진단금 2,000 받고 끝났어요. 유병자여가지고 가입했던 거. 그렇게 조금 질병에 대한 부분을 엮어서 얘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얘기를 못 해요. 저도 이거 다 정리하기 전까지는 깔끔하게 딱딱딱 뱉어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하면서 개념 정도만, 개념 정도. 지금 조회로 제가 딱 하나 가져갔으면 하는 거, 일괄공제 빼고 10억 기준으로 배우자 한 명한테 하면 2억 4천 든다. 요 정도만, 요 정도만. 10억이면 한 2억 든다. 뭐 자녀랑 공제 받을 때 이 상속 받을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찌됐든 몇 명이든 이 금액은 나와요. 증여가 아닌 이상. 최소한 이거.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일괄공제 10억 제외하고 이 상속 받아야 되는 재산이 10억이다. 집이 예를 들어서 15억이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단순 계산 해볼 수 있죠. 15억이면 아까 30억. 자, 다시 돌아가서 30억 이하 40%네요. 그렇죠? 30억 이하 40%. 그러면 40% 계산하면 6억인가요? 1억 6천 빼면 4억 4천이네요. 이 정도는 내야 돼요. 15억이면. 일괄공제 제외하고 요거 10억 뺀 거죠. 뺀 거 기준으로 15억입니다. 그럼 총 25억의 계산을 그렇죠. 총 25억에서 10억 제외하고 나머지 15억에 대한 세금이 요 정도 나와요. 그럼 거의 3분의 1은 내가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 더 쉽게 계산하면 3분의 1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야 되는 그 일괄공제 제외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 요 정도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고객하고 얘기하다가 20억이다. 그러면은 한 6억 정도 준비하셔야겠는데요. 준비되어져 있으세요? 증여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이렇게 조금 이어갈 수 있겠죠. 이거 계산이 안 서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이거 계산이 서면 던지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적어보려고 계산기 계속 두들겼어요. 이거 만드는 동안. 이거 만들 때 계산기 두들긴 게 반이었어요. 반. 근데 심플하더라고 결국에는. 3분의 1 정도 금액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아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이제 나뉘잖아요. 네. 뭐 이제 자녀가 됐던 아니면 부모가 됐던 뭐 예를 들어서 계약자랑 수익자가 자녀고 피보험자가 부모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돈을 부모님이 줘서 납입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세금으로 잡히나요? 그렇죠. 그거 다 조사 나와요. 결국에는 다 잡힙니다. 잡히기 때문에 결국 납입한 주체가 누구냐, 그 납입한 금액의 원천은 어디냐를 따집니다.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으면 조사도 안 나오는데 애지간한 금액이면 나오겠죠. 궁금한 게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자면 네. 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납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년에 2천만, 아니 10년 동안 2천만 원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증여에 대한 부분이고 상속은 법정 상속인이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그 법정 상속인으로 될 게 자녀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계약자 수익자를 자녀로 해준다면 네. 어쨌든 보험 대금을 보험료를 자녀가 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납입을 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라면 아까 얘기했던 증여 있죠. 부동산 같은 거. 이거 증여한 다음에 여기서 월세 나오겠죠. 소득이 생기죠. 요걸로 납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사실. 어찌됐든 계약의 주체는 결국에는 부모가 되겠지만 납입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납입의 주체 대신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 냈잖아요. 이 증여세 냈잖아. 그러면은 정상적인 증여인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증이라고 좀 별개인데 네. 그냥 갑자기 지금 자리에서 얘기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아까 스탠드 서비스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스탠드 서비스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네. 혈전 제거만 있어요. 네. 근데 스탠트를 삽입한다는 것 자체가 혈전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혈전 제거만 있어도 그 시술이 됐든 수술이 됐든 삽입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청구 가능한 거죠. 수술에 대한 부분이요. 네. 스탠트 시술 청구는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막혔다라고 표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히거든요.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전이 이렇게 쌓여요. 이게 점점 두꺼워지다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텐트 삽입술은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게 약간 섞였는데 스텐트 삽입술은 이렇게 조금 덜 막혔을 때 스텐트를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이걸 양옆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네. 그럼 혈관이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요거 제거술은 요거를 제거하는 시술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 확장만 하고 아예 제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보통 이거를 밀어 넣는 과정에서 이 잔여물들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거름망을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수술비로 받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시술이라. 네. 어떻게 하면 수술로 받을 수도 있지만 시술을 해주는 데가 많아서 네. 좀 혈전 제거로 좀 많이 돌리는 편이긴 한데 여쭤봤습니다. 예.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건 수술 받는지 수술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장담드리긴 어려워요. 저도 안 받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건 어찌되었든 중대질병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하면 요거 구분 어떻게 해주세요 고객분들한테 종수술. 저는 5종 수술은 난이도별로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고객들이 확 와닿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종 수술은 보통 개복 개흉인데 여기도 개복 개흉 하거든요. 네. 여긴 개도까지 들어가고. 그럼 이거 차이는 뭘까? 를 찾아봤는데 5종은 중대장기, 주요장기. 요거는 그 외에 좀 복부 쪽에 있는 것들이 많고 요거는 조금 상복부 쪽에 있는 게 많은 걸로 보시면은 구분하기 좀 쉽겠더라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저는 고객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넣으면은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고객이 안 할 것 같다 클로징을. 그럼 저는 이거 빼거든요. 이거를 먼저 빼는데 어머니 배랑 가슴 열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요즘에 복강경으로 다 구멍 뚫어서 수술하시는데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1,000만 원, 여기 600, 여기 300, 40, 20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보험료를 3만 원, 4만 원 내셔야 된다면 차라리 그거 진단금으로 올리게 되면 더 큰 돈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네. 사실 뚜껑 열릴 별로 없잖아요. 뚜껑 열릴 일 얼마나 있어. 개도술 할 일 얼마나 있어 요즘에. 그렇죠? 네. 친구들한테 그렇게도 얘기해요. 뚜껑 열릴 일 얼마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더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당연히. 네. 네.
올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업셀링을 해야 되니까. 더 없나요? 그러면 마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막 마무리한다고 해가지고